예,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에 이러한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좀 길긴 멀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의사들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싸우던 그런 무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얻은 거죠. 다음 증례 한번 보겠습니다. 71세 된 남자 환자가 고혈압이 있었어요. 이 환자는 오래전부터 활동 시 숨이 차고 자주 가슴이 두근댄다 했어요. 심방세동에서는 중요한 게 이 심방세동이 언제 생겼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아주 까다롭게 물어봐야 돼요. 언제부터 두근거리는 게 있었냐? 전에 혹시 심전도 찍은 적은 있었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 심방세동이 언제 발생했느냐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자인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벌써 이제 히스토리만 들어도 이거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래 생기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생겼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심장이 좀 부어 있기도 하고 렁 컨제션도 있어요. 심방세동의 심전도는 뭐 같습니다. 보게 되니까 고령이고 혈압도 있었죠. 또 심방세동은 오래전에 발생했어요. 초음파에 봤더니 좌심방이 5cm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에서 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생겼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두 번째, 초음파에서 좌심방이 얼마나 커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래되고 좌심방이 많이 커져 있을수록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좌심방이 크지 않을수록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경계가 아주 명확한 경계는 아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사이너스 컨버전이 될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치료하냐? 정상으로 돌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박수를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고 심부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해요. 베타블로커, 베라파밀, 딜티아젠 같은 치료에서 심박수를 조절하고, 두 번째는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뒤에 설명이 나올 노악이라고 그러는 약을 사용하는 게 치료의 방침이 됩니다. 심부전이 있게 되면 인조네 에이시니부터 디지탈 사용할 수 있어요. 디지탈리스는 심부전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사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있을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지 웨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디지탈리스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모탈리티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웨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디지탈리스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심방세동의 치료 원칙은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는 심방세동에서 이제 고위험, 중풍, 뇌졸중이 생기는 고위험군이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이 있을 텐데, 이런 군에서는 무조건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가 근본적입니다. 이거는 치료 폴리시하고 상관없어요. 맥박수를 조절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느냐에 상관없이 뇌졸중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뇌졸중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게 리듬 컨트롤이냐 웨이트 컨트롤이냐. 이건 뭐냐면은 리듬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심방세동을 어떻게든지 정상 맥박으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게 리듬 컨트롤이에요. 웨이트 컨트롤은 오래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인 경우에 심장 박동수만 조절하는 게 웨이트 컨트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웨이트 컨트롤로 가냐 리듬 컨트롤로 가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좌심방이 크냐 크지 않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양쪽 폴리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상당한 지침이 돼요. 그래서 오래되지 않았고 좌심방도 크지 않다 그러면은 동전한 쪽으로 가보자 이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이제 심박수 조절 해가지고 증상 완화하고 심부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듬 컨트롤,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뭐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물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성공률이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두 번째가 이제 DC 카디오 버전, 전기 충격을 통해 가지고 정상 리듬을 돌리는 치료. 이거는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심방세동의 이제 질병 네이처가 자꾸 재발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전국도저절제술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리듬 컨트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긴 하지만 아직 성적이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리듬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약을 사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심방세동과 관련돼서 아주 그 심방세동의 양상은 어떠냐,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치료 방법이든지, 그다음에 중풍 뇌졸중의 고위험군이든지, 뇌졸중의 예방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아주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장 교수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처음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파록시스말 그리고 퍼시스턴트, 퍼머넌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파록시스말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고요. 퍼시스턴트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퍼머넌트는 아예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진단했을 때는 이 환자가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파록시즈널 AF는 보통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이내에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는 2-3일 내에 저절로 돌아옵니다. 퍼시스턴트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부정맥제를 사용해 주든가 혹은 DC 카디오 버전을 해서 정상 맥박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롱스테팅 퍼시스턴트라는 것은 이제 그런 지속성 심방세동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 퍼머넌트라는 것은 이제 아예 굳어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은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심방세동이 정상 맥박으로 되는 것을 치료를 포기한, 정상 맥박으로 돌리는 것을 포기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용어를 이제 non-valvular AF라고 있는데, non-valvular는 이 밸뉼라라는 게 뭐냐? 밸뉼라는 mitral stenosis를 말합니다. mitral stenosis로 인한 atrial fibrillation은 MS를 같이 치료해주는 게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mitral stenosis에 의하지 않은 것, 이걸 보통 우리가 non-valvular AF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제 AF에서 여기서 고려 사항으로 하는 것이 주로 non-valvular A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환자가 AF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환자가 트리터블 코즈가 있는가? 대표적인 게 하이퍼사이로디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 AF가 동반되게 되고요. 이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해주면 AF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가 스트롱 리스크가 얼마가 되느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스트롱 리스크의 평가는 최대 마스크 스코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심방세동이 발작성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냐 혹은 지속적으로 좀 오래 가는 것이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증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박이 정상인 사람이 갑자기 심방세동이 오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놀래고, 심한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웨이트 컨트롤만 할 거냐 리듬 컨트롤을 같이 할 거냐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웨이트 컨트롤만으로도 증상이 없어진다면 괜찮지만요, 웨이트 컨트롤로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리듬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심방세동이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로 정상 맥박이 유지가 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그 약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또 약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결국 재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환자가 힘들어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카테터 어블레이션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트 AF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컨트롤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웨이트 컨트롤로 충분히 증상이 가라앉는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이 퍼시스턴트 AF 환자의 경우에도 웨이트 컨트롤로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면 마찬가지로 리듬 컨트롤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웨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을 해준다고 했는데 리듬 컨트롤을 하면 환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에 대해서 2002년도에 뉴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어펌 트라이얼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약물을 사용해서 리듬 컨트롤을 하는 경우와
혹은 그렇지 않고 레이트 컨트롤만 하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장기간 팔로우를 해서 비교를 했는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리듬 컨트롤한 경우나 레이트 컨트롤한 경우나 별로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트 컨트롤을 하는 약들을 사용해도 리듬 컨트롤을 하는 약을 사용을 해도 리듬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 자체가 또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존율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서브 아날리시스를 따로 또 살펴보면 리듬이 잘 유지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썼냐 안 썼느냐의 구분이 아니라 리듬이 잘 유지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리듬이 잘 유지가 된 경우가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지만 어쨌든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 자체의 독성이라든가 리듬이 잘 유지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연구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듬 컨트롤 말고 레이트 컨트롤만 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맥박이 빠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그래서 응급실에 자꾸 오게 되고 또 맥박이 빠르게 되면 심부전도 자꾸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는 맥박을 그러면 잘 조절하는 경우와 그냥 대충 조절하는 경우가 어떤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니언트라는 말과 스트릭트라는 말을 썼는데 스트릭트는 맥박을 좀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거고 리니언트는 그 반대로 좀 대충 조절하는 경우인데 기준은 분당 110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0회 이하로 어떻게든 약을 써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결과는 실망스럽게 둘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맥박을 우리가 110회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맥박을 느리게 하는 그런 레이트 컨트롤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섬액이 자꾸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확률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확률은 큰 차이가 없었던 그런 결과가 나온 연구가 200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